그런데 세녹스를 만드는 데 사용된 석탄 액화 기술이 20세기 초반 독일에서 개발됐고 대규모로 사용한 것이 2차 세계대전 때의 독일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진 않습니다. 미국이 독일을 앞지르기 시작한 1975년 전까지는 출생지를 기준으로 한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 1위 국가가 독일이었습니다. 촉매를 더해 액화 연료를 얻는 기술은 휘발유 1톤을 생산하기 위해 갈탄 22톤 또는 무연탄 4.5톤을 필요로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이 사용한 전체 연료의 절반 정도가 석탄 액화 연료였고 30%는 루마니아에 유전해서 나머지 20%가 유럽 내 점령 지역 전체로부터 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자동차를 운행했던 분들이라면 세녹스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휘발유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20년 전인 2000년대 초반에 현재와 비슷한 수준까지 오른 휘발유 가격은 임팩트가 훨씬 강했습니다. 그러다 몇 년 지나서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넘어가던 즈음에는 삼성역앞 주유소에서 2,800원에 넣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 무렵 세녹스라는 이름의 연료 첨가제가 등장했는데 리터당 990원이라고 써있는 주유소 앞에는 세녹스를 넣으려는 차들이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휘발유의 소량만 섞어서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연료 대신 세녹스를 전부 넣어도 차가 별 탈 없이 잘 가더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고유가 시대에 꽤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사실 세녹스는 고체인 석탄을 원료로 고온 고압 과정을 거쳐 액화시켜 만든 화합물이었는데 제조 원가만 따지면 휘발유보다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다만 유류에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우리나라의 세제 구조 때문에 연료 첨가제로 허가를 받은 세녹스는 유류세를 내지 않고 부가세만 내면 돼서 휘발유보다 싸게 판매될 수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세녹스가 차를 망가뜨리고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주장도 나왔고 생산과 유통 과정이 불명확한 이른바 가짜 휘발유들이 이 틈을 노려 난립할 위험성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6대 3대 1로 섞어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세녹스는 어떤 부분에서는 휘발유보다 더 환경적이기까지 한 비싼 화합물이었습니다. 사방에서 압력을 받았던 환경부에서조차도 세녹스가 모든 기준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휘발유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유류세를 모두 내야 하는 경쟁 정유업계 입장에서는 화가 날 일이고 정부 입장에서도 막대한 유류세 손실을 감안하면 그대로 두기는 어려웠습니다. 세제 입법상 존재하는 빈틈을 잘 노린 세녹스를 단속할 근거가 마땅치 않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후 급하게 개정된 세법으로 유류세가 부과되자마자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 세녹스 열풍은 금방 사그러들게 됩니다. 그런데 세녹스를 만드는 데 사용된 석탄 액화 기술이 20세기 초반 독일에서 개발됐고 대규모로 사용한 것이 2차 세계대전 때의 독일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진 않습니다. 1900년대 초반까지도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열강들은 본국의 원재료를 공급하고 상품 시장이 되어줄 식민지를 확장하고 운영하는 데 국가의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물론 최근 연구들에서는 많은 면에서 독일이 앞서 있던 영국이 뒤처지게 된 원인 중 하나가 식민지에 대한 채산성 없는 투자였다는 내용도 찾아볼 수 있긴 합니다. 식민지를 획득하고 운영하는 데 들어갔던 비용을 감안하면 당시 식민지가 꼭 본국의 이익이었다고만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늦은 통일로 인해 식민지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였던 독일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식민지 확장이 아닌 자국 내에서의 과학기술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901년부터 시작된 노벨상은 물리, 화학, 생리의학 3개의 과학 분야와 문학, 평화상 2개의 비과학 분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당시 기초과학에 집중했던 독일인들은 과학 분야 노벨상을 휩쓸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최다 노벨상 수상국이 미국이 되었지만 미국이 독일을 앞지르기 시작한 1975년 전까지는 출생지를 기준으로 한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 1위 국가가 독일이었습니다. 1900년을 전후로 독일 과학자들은 다른 열강들이 식민지에서 공급받던 모카와 천연 염료를 대체하기 위해 인공섬유와 인공염료를 개발했고 매장량이 적고 매장 지역이 편중된 석유를 대체하기 위해 석탄을 액화하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요즘도 지구 전체적인 관점에서 인구 증가를 걱정하는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인구 문제는 부양할 수 있는 역량도 있고 조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100여 년 전인 20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매서 스트랩으로 상징되는 인구 증가는
근현대 국가들의 심각한 고민거리였습니다. 토지, 식량 등 후생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인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파멸적인 결과가 예상된다는 것이 고민의 요지였습니다. 저소득층 인구를 줄여야 한다는 멜서스의 주장에 동조한 영국 정부는 빈민 복지 예산을 없애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20세기 초 인류의 고민이었던 인구 부양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독일에서 개발된 과학기술들이 큰 기여를 했습니다. 1931년 노벨 화학상을 공동 수상한 독일인 과학자 2명 가운데 1명은 석탄을 액화해서 석유를 대체하는 기술을 개발한 베르기우스였고, 나머지 1명이 하버 보슈법을 발명한 카를 보슈였습니다. 카를 보슈는 보슈의 창업자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불과 100년 전인 1900년까지만 해도 16억이던 인구를 걱정했던 인류가 현재 80억 인구를 부양할 수 있게 된 것에는 하버 보슈법을 통한 인공비료의 개발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공기 중의 질소와 수소로부터 합성된 인공 질소 비료들은 개발된 지 3년 후부터 식량 생산량을 2배로 늘리면서 그 전까지 인류를 위협하던 멜서스 트랩을 폐기시켰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석유 고갈에 대해 그리 큰 걱정을 하진 않겠지만, 제가 중학교를 다니던 30년 전만 해도 석유 고갈에 대한 문제가 꽤나 진지하게 다뤄졌습니다. 언론에서는 20년 뒤면 석유가 고갈된다, 30년 뒤면 석유가 고갈된다는 기사가 심심찮게 나오곤 했는데, 어린 학생이던 저도 석유가 고갈된 후의 세상은 어떻게 될지를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 해 한 해 갈수록 매년 남은 매장량과 채굴 기한이 길어지더니 이제는 석유 고갈은 별로 심각한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동안 새로운 유전이 발견된 것도 있고, 기술 발달로 과거에는 경제성이 없던 유전들이 추가로 채굴 가능하게 된 영향도 있겠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대중을 호도하는 참 못된 선동들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미 수십 년 전에도 어느 날 갑자기 석유가 없어지더라도 해결할 방법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해양 패권국이던 영국 해군은 20세기 초에 2번의 큰 결단을 내리는데, 첫 번째는 드레드노트급으로 대표되는 차세대 전함을 건조한 것이었고, 두 번째가 군함의 석탄 연료를 석유로 교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석탄은 매장 지역이 다양하고 단가가 싸다는 장점 때문에 20세기 초까지 산업과 군용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됐지만, 뒤이어 등장한 석유에 비해서 단위 연량이 낮고 운반이 불편했습니다. 석유를 동력원으로 한 군함이 석탄을 이용한 군함보다 30% 가까이 빨랐기 때문에 영국은 해군상이던 처칠의 주도로 석탄 연료를 석유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문제는 자국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석탄과 달리 석유는 수입에 의존해야만 했고, 독일 잠수함의 공격이 격화됐던 1차 세계대전 중에는 제해권을 가진 영국조차 석유가 고갈된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1차 세계대전 중에 패전국인 오스만 투르크의 영토를 분할하기로 하고 체결한 사이크스-피코 협정에는 지중해 연안 지역을 프랑스에 양보하되 페르시아만의 석유 생산 지역을 획득하려는 영국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자국에서 생산되는 석유가 충분치 않았던 것은 독일 입장에서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영국 등 연합국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상 봉쇄와 함께 석유 수입이 막힐 것이 당연했던 독일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도 석유를 동력원으로 하는 군함을 한 척도 건조할 수 없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산유국인 루마니아를 점령하려고 했을 때도 영국은 루마니아에 향후 복구 비용을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독일에게 이용당하기 전에 스스로 유전을 파괴할 것을 요청했고, 루마니아는 이를 수락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던 1939년 무렵이 되자 석탄을 압도하는 석유의 효율로 인해 전 세계의 모든 군함과 85%에 달하는 상선이 석유를 연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던 무렵 중동은 아직 본격적으로 유전이 개발되기 전이었고, 세계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는 미국과 소련이었습니다. 석유 소비의 대부분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일본과 마찬가지로 독일 또한 대부분의 석유를 미국과 카리브해 연안 그리고 소련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내내 연료 부족을 경험했던 독일은 일단 다른 나라와 분쟁이 시작되고 나면 석유 수입이 끊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강기 동안 석탄 액화 연료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석탄을 고온 고압으로 가열해서 얻어지는 기체와 액체에 촉매를 더해 액화 연료를 얻는 기술은 휘발유 1톤을 생산하기 위해 갈탄 22톤 또는 무연탄 4.5톤을 필요로 했습니다. 독일의 최대 화학기업이었던 이게 파르벤이
1925년 석탄 액화 연료를 생산하기 시작할 무렵만 하더라도 리터당 20페니가 들었고, 가솔린을 리터당 16페니에 획득했던 것과 비교하면 생산 가격 면에서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931년이 되자 석유 채취와 정제 기술의 발달로 가솔린 가격이 리터당 5페니로 낮아지면서 석탄 액화 연료는 가솔린의 4배에서 5배 수준의 비용이 들었지만 독일은 연료 작업을 위해 이 방법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이 사용한 전체 연료의 절반 정도가 석탄 액화 연료였고 30%는 루마니아에 유전해서 나머지 20%가 유럽 내 점령 지역 전체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1944년 루마니아가 소련에 점령당한 이후에 추축국에서 이탈하고 연합국이 장거리 호위 전투기를 폭격에 동원해서 독일 전 지역의 연료 공장들을 파괴하면서 연료 공급이 중단되기 시작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소련을 침공한 목적 중 하나는 카프가스 지역의 유전지대를 점령하는 것이었지만 독일군에 점령당하기 전에 생산시설을 분해해서 우랄 산맥 인근으로 이동시켰던 소련은 설령 영토를 점령당하더라도 순순히 자원을 넘겨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 카프가스 지역의 유전들에는 독일에게 점령당할 위험이 닥치면 그 전에 철저하게 파괴해서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파괴를 담당하는 부대들이 미리 지정돼 있었습니다. 독일의 기술자 집단은 소련의 유전지대를 점령하더라도 생산을 재개하는 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1차 세계대전 후반에 루마니아 유전을 점령한 독일이나 태평양 전쟁에서 인도네시아 유전을 장악한 일본이 실제로 유전을 사용하는 데까지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됐던 사례들이 이를 입증합니다.